혹시 이런 의심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용하고 상처만 주는 걸까?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모든 짐을 떠안고 번아웃되는 당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당신. 여기 평생을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그 답을 찾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학력은 짧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현장의 고통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태우는 약한 친절이 아닌 남을 일으켜 세우며 나 자신도 바로 서는 단단한 마음. 오늘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착함이 더는 약점이 아닌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길 바란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지키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는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막 태동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허허벌판, 울산의 미포만, 그곳엔 그저 거친 바닷바람만이 텅 빈 땅을 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곳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한 남자의 꿈은 그저 무모한 망상처럼 들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 정주영 회장은 어김없이 이 바람 부는 공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흙과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거대한 배가 만들어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2명의 젊은 현장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한 명은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얼굴에는 늘 사람 좋은 미소가 가득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예,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지시를 해도 그는 웃으며 알겠습니다. 동료가 곤란한 부탁을 해도 그는 기꺼이 알겠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이 와서 사소한 도움을 청해도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진짜 성실해. 저런 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평판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마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평판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책임지는 구역의 자재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공사 일정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렸습니다. 중요한 보고서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약속된 날짜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납기를 하루 앞둔 늦은 밤, 김 과장은 정주영 회장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절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은 이 처참한 결과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누가 시킨 일부터 했나? 김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상사의 지시, 동료의 부탁, 협력업체의 요청.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부탁들을 순서대로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요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을 한 게 아니었. 그는 그저 수많은 부탁들을 처리한 것뿐이었다. 착함이 무능함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의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김 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좀처럼 웃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 모두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할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금 제 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현재 진행 중인 A구역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다음 B구역 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융통성이 없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칼 같을까?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한 마감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무리한 일의 완성도는 언제나 현장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용접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자재는 규격대로 정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보였던 그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거절은 이기심이나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무서운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0% 책임질 수 없는 일은 결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현장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과장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한마디가 현장 전체에 새로운 신뢰의 기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김 과장의 웃는 얼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은 무뚝뚝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박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가슴 깊이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맡은 일의 결과로서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다. 누구의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것은 겉보기에는 친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약속의 남발일 뿐입니다. 진짜 신뢰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받을 때는 100% 책임질 각오로 받아라. 그리고 만약 거절해야 한다면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라. 그게 진짜 책임감이다. 이것은 1960년대의 공사 현장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상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동료는 자기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후배는 조언을 구합니다. 이 모든 요구에 예스라고 답하는 당신.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당신이 진짜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예스는 결국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 무책임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맡은 A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건 다음 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사람. 그는 순간적으로는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고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하지만 명확히 자신의 선을 긋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신뢰가 쌓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좋은 평판보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완성된 결과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 당신의 일정표 위에는 몇 개의 예스가 쌓여 있습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당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과연 몇 개입니까? 좋은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모든 위대한 믿음은 아니요라는 그 단 한마디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사람의 마음은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조직을 이끌고 당신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한 줄의 축이 필요합니다. 남의 얼굴색을 보지 말고 당신의 축을 세워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전체가 오일 쇼크로 휘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 진출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정주영 회장의 계획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회사 안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실패하면 현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현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임원들의 기묘한 행동이 정주영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중동 진출에 대해 열정적으로 찬성했던 한 임원이 오늘은 정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보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반대 의견이 우세해 보이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 회장님의 마음은 어디로 기우는가?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그들은 오직 그것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건 바로 저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치와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유연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의견에도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일은 또 어떤 말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지만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배제되는 사람들, 그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주영 회장 자신에게는 평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확고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이 먼저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모든 문제의 답은 땀 흘리는 현장에 있다. 이 원칙은 그가 누구를 만나든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정책을 논의할 때도 그는 현장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장을 만나 자금을 요청할 때도 그는 책상 위의 서류가 아닌 현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외국 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도 그의 기준은 오직 현장에서 이 일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모든 일에 원칙만 내세우시면 미움받습니다. 때로는 좀 맞춰주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주영 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다. 미움받아도 좋다. 그래도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는 알 거 아닌가. 그 한마디에 혼란스럽던 현장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장의 마음을 추측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을 설득하고 싶다면 책상 앞에서 만든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까다로움이 결국 현장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거대한 기업의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상사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의견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진짜 생각과는 다른 말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당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당신을 아무런 색깔도 없는 투명 인간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어갈 당신만의 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일 수도 있고 성실일 수도 있으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세우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더 크고 깊은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한 줄의 축을 세운 사람만이 끝까지 존경받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감동보다 계산, 말보다 숫자를 믿어라.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기가 있고 숫자에는 냉기가 있다. 그런데 회사를 살리는 건 언제나 그 차가운 냉기다. 1973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윤기가 흐르는 한 남자가 정주영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소건설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두꺼운 제안서 한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이번 고속도로 공사의 일부 구간을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익보다 국민의 행복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주영 회장의 가슴도 잠시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였고 나라 전체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뜨거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제안서에는 애국, 희생, 국민과 같은 단어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제안서의 감동적인 문장들을 건너뛰고 오직 숫자들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기존의 공사 계획보다 공사 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사 비용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비용은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3개월이나 짧은데 비용이 왜 더 싼가? 그 남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고 빠르고 그러면서 완벽하기까지 하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소. 그 남자는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웃음으로 모든 것을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정주영 회장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그 회사가 맡고 있다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제안서에서 말했던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은 번듯했지만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작업 계획서에 명시된 인원의 절반만이 일하고 있었고 사용되는 자재들은 규격보다 한참 낮은 저급품들이었습니다. 현장 감독관은 그가 정주영 회장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제야 정주영 회장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말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놓은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던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정주영 회장은 모든 거래와 제안을 걸러내는 자기 자신만의 5가지 철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첫째, 숫자의 모순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기간이 짧아지면 비용이 늘어야 하고 품질이 좋아져도 비용은 늘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싸고 빠르고 품질까지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99% 거짓말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둘째, 감정과 사실을 철저히 분리하라. 애국심, 봉사, 희생, 신념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만 사업은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동적인 말 뒤에 숨어있는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들과 냉정한 수치를 봐라. 감정은 사람을 잠시 묶어둘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과 회사를 지키는 것은 숫자다. 셋째, 과거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라. 말로는 누구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경험이 없다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넷째, 제3자의 평가를 반드시 들어라. 당신이 속한 업계는 생각보다 좁다. 당신이 거래하려는 사람, 당신이 함께 일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사람은 말뿐이야 라는 소문이 들린다면 90%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당신의 직감과 현장의 느낌을 믿어라. 보고서와 숫자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막상 현장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일단 멈춰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이 보내는 위험 신호다.
현장은 사람보다 먼저 진실을 알려준다. 이 5가지 원칙 덕분에 그는 평생 수많은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한 외국 업체가 찾아와 3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플랜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놀라울 만큼 좋았습니다. 싸고 빠르고 심지어 보증까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당장 계약해야 한다고 흥분했지만 그는 문서의 아주 작은 한 줄을 보고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추후 협의. 그 한 줄 때문에 그는 그 거대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달 뒤 그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때 달콤한 조건이라는 감정에 이끌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현대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적인 말로 당신을 현혹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경영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좋은 말에 약한 사람은 쉽게 속고 이용당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숫자를 보는 사람은 끝내 살아남고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4번째 가르침. 사람들은 흔히 착한 리더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는 착하기만 한 리더가 아니라 명확한 리더입니다. 결단을 미루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불친절이다. 때로는 고문이다. 이것이 4번째 원칙입니다. 1970년대 중반 울산 미포만 조선소는 더 큰 꿈을 위해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거대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다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어촌의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정주영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조개와 힘없이 죽어버린 물고기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오. 공사를 시작한 뒤로 물고기가 다 죽어나갑니다. 바다가 썩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줄이 끊어지고 있단 말이오. 그들의 눈빛에는 평생을 의지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십 개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하청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지금 공사를 멈추면 저희는 다 망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온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제발 공사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한쪽은 환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쪽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옳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웠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결국 모두를 잃을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피했습니다. 어민들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봅시다.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새로운 환경 기준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시다. 그의 말은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들렸습니다. 양쪽 모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의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민들은 매일같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주영 회장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리더가 내려야 할 결정을 미루는 것은 배려가 아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불친절이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직접 회의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민 대표, 협력업체 사장들, 현대의 직원들, 그리고 시청의 관계자까지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칠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아주 크고 명확한 글씨로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현대는
정부의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체 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 둘째, 그 기준을 3년 안에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환경 설비와 기술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 셋째,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현대가 책임지고 재교육과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모두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세운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킵니다. 기업이 먼저 기술로 환경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집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약속대로 오염 방지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죽어가던 미포만의 수질은 기적처럼 다시 맑아졌고 현대조선소는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조선소로 거듭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리더의 착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리더의 착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희망의 늪에 빠뜨려 더 힘들게 만드는 말입니다. 리더의 진짜 친절은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쁜 결과보다 불확실성 속에서 훨씬 더 지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결단으로 조직의 불안을 없애야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3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결론은 언제나 먼저 말하라. 둘째,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제시하라. 셋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진다고 선언하라. 이 3문장이 거대한 현장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젊은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팀장이라면 혹은 작은 가게의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가 조금 느려도 결단이 빠르면 일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시가 아무리 많아도 결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확신이 100%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그 길이 틀렸다면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이쪽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미루어진 결정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리더란 비바람이 몰아치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설프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용기이며 훨씬 더 큰 친절입니다. 5번째 가르침.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권리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라. 이것이 5번째 원칙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세상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막 성장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크게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두말 없이 그에게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돈을 받아들고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 직원이 다시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고마운 기색도 없이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제 여동생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또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주영 회장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앞서 빌려준 돈도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잖나. 이번 일은 자네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게. 그 직원은 잠시 얼굴이 굳어지더니 매우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회장님이 변했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그 직원이 아주 값비싼 선물을 들고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주영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저의 부탁을 거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도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회장님께 기대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그 거절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악착같이 노력하여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일으켰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나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단호한 경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 사람은 도움을 반복해서 받으면 고마운 마음보다 기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해줬으니 이번에도 해주겠지. 그리고 그 기대가 한번 채워지지 않으면 고마웠던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와 조직에서도 심지어는 국가 정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고기를 받으면 하루를 살고 잡는 법을 배우면 평생을 산다. 진짜 도움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현장에서는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디까지 해봤나? 이 한마디가 바로 경계였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그가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도 결코 쉽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냉정한 분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냉정함이 결국 모두를 살렸다는 것을. 회사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선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부하 직원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기다려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건강함을 잃고 독이 됩니다. 나는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무조건 퍼주는 복지를 하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도움은 한 번이면 족하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원래 편안함에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본 친절은 곧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새 권리가 됩니다. 진짜 깊은 배려는 단호함 속에 있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기대기 시작할 때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며 믿음을 담아 말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자네가 한번 해봐. 그 말 속에는 나는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가장 큰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권리로 착각하고 누군가는 거절을 냉정함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도움은 언제나 일방향이 아니라 순환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선이 지켜질 때만이 우리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은혜를 주되 의무로 만들지 마라. 감사를 확인하되 빚으로 남기지 마라.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나친 관대함이다. 은혜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건강한 경계에서 완성됩니다. 도와줄 땐 따뜻하게, 그러나 끊을 땐 냉정하게.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마지막 6번째 가르침. 사람의 마음은 쉽게 뜨거워지고 또 너무나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따뜻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구조, 즉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진짜 따뜻함을 지켜라. 이것이 마지막 원칙입니다.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커가던 시절 정주영 회장은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도와달라는 부탁이 하루에 1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동네의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회장님, 지난 홍수 때문에 우리 마을 다리가 끊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그는 그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구의 부탁은 들어주고 누구의 부탁은 거절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그날 그의 감정에 따라 더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을 먼저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누군가는 상처를 입었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선한 의지가 공정함을 잃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따뜻함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즉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 두 번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항상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 지원 문제,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순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도움은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면담 10분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찾아오든, 아무리 딱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든 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안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게 했습니다. 첫째, 정확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째,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셋째, 그것이 왜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듣지 못하면 그 일은 바로 보류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빡빡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도우시면 안 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따뜻함은 금방 사라지고 말 걸세. 체계가 없으면 감정이 식었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네. 결국 아무도 꾸준히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는 이 원칙을 낯선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아들에게도, 평생을 함께한 직원에게도, 중요한 거래처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감정의 선물이 아니라 책임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래야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중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따뜻한 감정으로 시작해도 좋다. 하지만 둘째, 반드시 이성적인 기준으로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다음 사람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남겨라. 요즘 세상은 너무나 쉽게 감정에 흔들립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 하나에 혹은 나에 대한 험담 한마디에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파도처럼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 해류처럼 묵묵히 흐르는 당신만의 원칙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구조는 세상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은 노트를 펼친다. 그 안에는 내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과 내가 받은 감사의 말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따뜻함을 지키는 나만의 구조다. 감정은 언제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구조는 남는다. 그 구조가 바로 신뢰이고 그 신뢰가 모이면 역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말합니다.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소중하고 선한 마음을 더 오래,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만의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현장에서 배운 진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따뜻하되 약하지 말라. 그리고 단단하되 차갑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강한 따뜻함의 핵심입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법, 눈치 대신 당신의 축을 세우는 용기,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온기를 지키는 지혜. 오늘 6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배우고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할 단 하나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